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아마 강의 중간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많이 갈 것 같고요. 저도 혁신 교육을 항상 꿈꾸며 살아왔고 그거를 경기도에서 해주셔가지고 작은 학교 행복한 아이들 아시죠? 그 책으로 첫 10년 전에 공부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남한산 초보부터 시작해서 보면서 우리 대학교 때부터 그런 꿈이 다 있었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를 좀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발령 나서 더럽고 앵꼬 봐서 우리끼리 학교 하나 만들자 친구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그런 꿈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가능한 일이었구나. 우리가 선생님들 업무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교장 교감선생님 눈치 안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94년에 비합법 조합원으로서 그때 이제 살면서 많이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다 아시겠지만 그 시대상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꿈들을 이제 하나씩 이루가면서 왔었는데 이제 교감이 되고 나서 많은 갈등을 겪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합원이 승진한다는 점수를 맞아 승진한다. 그거는 그 당시 시대상으로 조금 그죠. 안 맞기 때문에 많은 감내 속에서 좀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과정들 어떻게 제가 갚아 나갈까. 그리고 저는 어디 가서도 이런 말씀드리면 좀 못 드릴지 모르겠지만 내 사랑 정교조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와가지고 그 말들이 옛날에는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자랑이 되지 않는 세상이 또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삶을 이어가는 이유도 또 교육 운동을 하는 이유도 처음에 조합원으로서 그때 우리가 단칸방에서 우리 조합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공부했던 그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 살아있는 글쓰기 또 놀미였죠. 그 책 세 권을 자료집을 받아서 이제 후원의 회원들한테 뿌려주고 하면서 이제 앉아서 그때 그 공부하던 그 마음과 그 열정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열정, 그 마음들이 지금 혁신교육까지 또 지금 혁신학교를 만들어가는 제 모태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했고 어찌 보면 그때 그 마음들을 갚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자꾸 꼬이네요. 저는 오면 운동장을 항상 소개를 합니다. 강의를 나가면 생태운동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어제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몇 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일에 대한민국의 지금 학교 운동장이 다 이렇잖아요. 근데 만일에 밀주초와 같은 다 생태운동장이에요. 이 군포에 있는 지금 학교의 한 50개 학교 중에서 49개가 생태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0개가. 그런데 어느 날 한 학교 운동장이 평민운동장으로 바꿔버렸어요. 생태운동장을 드러내버리고 축구 골대를 세우고 아이들이 그 6학년 남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줬다. 이랬을 때 주위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왜 1, 2학년들이 저학년 아이들이 여학생들이 신나게 재밌게 놀던 그 운동장을 왜 그 아이들에게 빼앗아서 6학년 남학생에게 줬느냐, 왜 그들에게만 공간 주권을 허락했느냐라고 따지고 들겠죠. 그죠? 제가 듣고 있는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왜 멀쩡한 운동장을 뒤엎어가지고 6학년 남학생들이 축구도 못하게 만들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운동장이 옛날에는 이 넓은 운동장에 남학생들밖에 없습니다. 6학년 남학생.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들 철저하게 권력 위주의 공간 주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운동장이거든요. 또 축구를 잘하는 아이들, 우리는 좋아한다고 하지만 잘하는 아이들이 어찌 보면 또 거기에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살면서 그럼 축구를 못하는 아이들은 어때? 축구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때?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 일요일 되면 조기 축구하는 남자들을 위해서 뺏기는 운동장이 되어버리죠. 예. 그럼 이 주말에 우리 학부형들은,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놀 수 없을까? 이 어른들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 운동장에서 놀 수 없을까 하는, 동네 어르신들은 공원이 없는 곳이라면은 이런 고민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주말에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학교 운동장이 어떨까. 근데 운동장의 주인은 항상 쓰리시였죠. 쓰리시가 주인공입니다. 소변에 이승복, 이순신, 세종대왕이 이 세 명이 항상 주인공이었어요. 이 동상이 색칠이 안 돼가 있으면 그 학교 교장은 무능한 교장이 되어버리죠. 죽으라고 행지실장하고 색칠을 해야 되고 가꿔야 되고, 또 운동장 각종 동물의 왕국이었죠. 왜 동물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운동장에? 예. 창경원이라고 우리 아시잖아요, 기억 속에. 그죠? 창경원하고 동물원이었고, 근데 저 시골의 아이들이 동물 체험을 못 하니까, 창경원 아니면 동물을 못 보니까, 그래 학교에서도 동물 체험을 해봐라고, 올라타기도 해보고 동물들이 이런 거라고. 근데 이게 흉물이 돼가지고 철거도 못 하고 또 매일 색칠했는데 돈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1학년 놀이공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밀주초 운동장 첫 중앙 현관 앞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왜 이럴까요? 다 보시면 일본식 조경입니다. 우리 학교의 운동장들은 다 그런 형태를 취하고 왔습니다. 연병장 같은 운동장에서, 그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학교가 피난처가 되고 군사 작전 구역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쭉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통제된 속에서. 그다음에 저희도 교련을 배웠듯이 이제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면 현관은 왜 이렇게 돼 있었을까? 근데 지금 선생님들 계시는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계실 건데, 아파트 1층에 살고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 1층 앞에 조망권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무들이 다 세워져서 조망권도 없고 일조권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리사무소 쳐들어가겠죠. 지자체 쳐들어갈 거고 시청에 쳐들어갈 거고. 왜 이렇게 우리는 조망권 아파트 값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학교는 이렇게 살았어요. 왜 이렇게 살았냐면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조경이 아니었죠. 교문에서 학교를 바라볼 때 얼마나 예쁘냐,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교문에서 학교를, 그러니까 외부 손님을 위한 조경이었다고 보면 돼요. 학교는 외부에서 학교를 딱 봤을 때 얼마나 예쁘지, 얼마나 조경이 잘 돼가 있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망권도 없고 일조권도 없이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수십 년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다 보시면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보통 지금은 이제 일제잔재로 가이스카 향남은 많이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아이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어떨 때는 굴집 덩어리도 되고,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문제로 또 시설 주무관님하고 또 트러블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찌 하지도 못하고, 또 아시다시피 나무를 옮겨 심는 것만큼, 새 나무를 심는 것만큼 나무를 옮겨 심는 비용이 똑같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옮기려고 해도 그렇고, 또 새로 심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쭉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쭉 살아오는 거예요. 조회에 대한 기능도 많이 사라졌죠. 옛날에는 아침 조회, 운동장에서 조회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다고 보시죠. 그죠? 체육 수업도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 안 합니다. 왜 운동장에서 안 하죠? 미세먼지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세먼지. 그 다음에 닥쳤던 게 코로나. 예. 이 문제로 거의 이제 강당에서 다 체육 수업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나와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밀주초 갔을 때도 운동장에 개미, 2020년 9월에 갔는데 개미 한 마리 없었어요. 운동장에. 이 넓은 운동장이 이랬습니다. 휑했어요. 이렇게 그냥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한 3일 간격으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운동장이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좀 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운동장만이라도 뒹굴고 아지트가 있고 자연이 있고 언덕이 있는 운동장. 이런 꿈은 어디서 꿨냐면, 물론 해외 연수 가서 봤죠. 핀란드에 가서도 보고, 외국에 가니까 다 1층에서 문을 열면 다 언덕이 보이고 산이 보이더라고요. 아지트가 있고. 왜 우리는 문을 열면
동상이 주인공이 동상이 서가 있고 조이대에 올라서면 환한 넓은 그냥 호흡을판이 되어 있고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외국의 사례들 좀 많이 찾아봤어요. 김성훈 소장님이라고 잘 아시죠? 그 소장님한테 우리가 연수를 받으면서 자료를 많이 모아봤는데 외국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면 운동, 넓은 운동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간 주권이 있는 거죠. 우리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공간 주권을 혁신학교 운동으로 시작해서 이제 중간 노릇 시간, 행복 노릇 시간 30분, 40분 하잖아요. 보면 자기가 필요한 곳에 다 아이들이 가 있거든요. 예. 가고 싶은 공간이 그러니까 각 취향이 다 다른 거잖아요. 운동 잘하는 아이, 운동 못하는 아이,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 또 잘 못 노는 아이, 뭐 숨어 있기를 원하는 아이 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공간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면 학교 오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그 시간일 거잖아요. 놀 수 있는 시간이. 그 자연 친화적인 운동장이 많았습니다. 생태 교육을 할 수 있는 운동장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높낮이가 항상 있어서 아이들이 또래끼리끼리 취향에 맞게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죠. 이렇게 아까도 보셨지만, 그다음 체육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한 그 아이들을 위한 운동 기구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에 좀 제가 놀랐던 거는 공부를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는데요. 예, 비 맞으면서 놀 수 있게.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겠죠. 예. 적당한 모험과 적당한 위험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창의력이 잘 자란다. 예, 사회성이 길러지고 해변 능력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스포츠 활동을 어떻게 할까? 예. 왜 우리는 꼭 학교 운동장이 22명을 위한 운동장이어야 할까? 11대 11대 11 축구가 가능한 운동장만 있어야 되는가? 전교생이 700명이 돼도 1000명이 돼도 그 22명을 위한 운동장. 그죠? 그게 꼭 우리 학교 운동장에 있으면 이루어져야 될까? 11대 11 축구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스포츠 센터에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외국에 다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11대 11 축구를 위한 곳이 아니고요. 예, 처음에 운동장을 이렇게 이제 허물었을 때 제가 제일 거기 일하시는 인부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그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50대, 60대 분이시잖아요. 교감생이 운동장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운동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분들은 학교 운동장 입고로 운동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즐거움이 좋을까요? 365일 즐거운 게 좋을까요? 예. 당연히 365일 뛰어다니고 놀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 세 가지를 꼽으라면 냉장고, 세탁기, 포크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을 포크레인을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하루에 60만 원만 주면 임금비가 10만 원 잡았을 때 200명이면 2천만 원이죠. 그죠? 2,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6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저는 발명품이라고 봅니다. 이 포크레인이. 그리고 바깥은 실외는 크게 실내처럼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한 3분의 1 정도의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포크레인이 너무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1년차 사업에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 때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새로 교장이 바뀌어도 절대로 축구 골대를 다시 세우지 않게 만들겠다. 는 각오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한참에 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운동장을 처음에 만들었냐면 우리는 공간 혁신을 하면 항상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내도 마찬가지죠. 지원청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돈을 투자를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산들이 포장과 실적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공사를 하면서 지원청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부딪혀 봤는데 그분들은 예산이 나와서 그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투입됐느냐? 대부분이 그러니까 화려함에 좀 치중되어 있다는 거 보죠. 소프트웨어에 치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에어컨도 집어넣어야 되고 빔도 넣어야 되고 또 최신식 기기들도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경남에서 제가 사업을 할 때 5개 학교 시작했는데 전체 하드웨어를 건드리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학교는 1억을 가지고 옆에 연못 만들고 생태 밥 만들고 뭐 대충 아시죠? 어떻게 운동장 한 켠에 5년 지나면 흉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하드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길 때마다 소프트웨어를 집에 넣겠다. 이런 각오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간혁신도 저는 실내 공간혁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기자재들, 기기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언제든지 돈만 생기면 넣을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간을 확장시키고 벽을 허물고 천장을 뚫고 이렇게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이 내가 있는 기간에 뭔가를 화려하게 만들어서 쫙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사람이 채워 넣어줄 수 있도록 공간을 확장을 시키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소프트웨어에 집중해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만 바뀌는데도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보시면은 다 코로나 때 2021년 때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 아이들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마스크 쓴 게 크게 뭐 좀 어색하지 보이지 않죠. 아이들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곤충들이 날아오기 시작해요. 생물들이 환경에 따라서 자연이 학교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차 때 우리가 이제 그 생태 하천을 만들면서부터 우리가 그 지하수를 파서 올렸는데 거기에 곤충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생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럼 어떻게 얘들이 어디서 왔지? 진짜 고민을 많이 알아봤거든요. 새의 발에 묻었어요. 온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씩 우리 운동장의 생태 하천에는 곤충들이 제법 많습니다. 애들이 맨발 걷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가서 맨발로 노는 걸 자연스럽게 놉니다. 놀라웠던 거는 이제 캠핑이 시작되더라고요. 이거를 왜 학교가 캠핑하기 좋은 곳인 줄 아시죠? 전기가 공짜입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맞죠? 물도 마음 놓고 쓸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거는 사설 캠핑장에 갖추지 못한 강당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만큼 캠핑하기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이게 환경을 갖춰주니까 교육 과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래서 계절학교 우리가 많이 혁신학교 많이 했지만 계절학교 때마다 우리는 캠핑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절에 따라 달라지지. 그러니까 여름에만 꼭 캠핑한다는 개념을 깨워버리더라고요. 겨울에도 하고 늦가을에도 하고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다 보시면 늦가을이거든요. 다 달랐습니다. 그냥 우리 다른 학교는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게 스톱됐을 때 밀주천만큼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교과서. 예. 앞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박교가 이런 담두 봤나 하더라고요. 저보고. 예. 2년차 공사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밀주천에서 운동장에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상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디자인을 이제 뽑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알게 된 거예요. 체육교구 이제 설비 기준에 체육진흥법이 아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50m 트랙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50m 트랙이 나이스 팝스 때문에 50m인데 거기에 트랙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있지 트랙이 몇 개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개만 딱 만들었고요. 더 놀라운 거는 축구 골대가 있어야 된대요. 초등학교에는. 축구골대가 있어야 되고 배구대가 있어야 되고 핸드볼 구기 종목 위주들이 그 기기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놀라웠던 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찾아보시면 규격이 있어요. 근데 축구골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있지 축구골대의 크기가 얼마나 돼야 된다 이런 건 없었어요. 네. 넓이가 어떻게 된다 크기 이런 거 없더라고요. 있어야만 된다고 하니까 그럼 풋살장에 있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글짐, 시소, 그네, 미끄럼틀 다 이런 거 있죠? 권장사항입니다. 필수가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권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풋살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그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2년차 공차를 시작한 겁니다. 지하 100m에서 물을 끌어올렸고요. 그다음에 거기 방수포를 해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장마가 지면 물이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수로 다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망권과 이제 일조권 다 확보했고 이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풍경 속에서 학교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밀주사무로 오시면은 오시는 분들마다 지금 다 그렇게 해요. 카페에 갈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초록이 되고요. 물이 흘러가니까 저는 이게 비가 보슬비가 내릴 때 찍었는데 야외 온천 같죠. 온천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2월 달의 사진입니다. 물이 차가울 텐데 아이들은 물이 차가운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중간 놀이처럼 이렇게 놉니다. 근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이 물이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있으니까 여름이 시원하겠네, 물에 들어가서 놀겠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물을 가지고 엄청난 놀이들을 개발한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예. 정말 창의력이 많이 길러지는구나. 끝도 없는 놀이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또 한 일주일 여기 가면 또 새로운 놀이가 개발되어 있고 또 새로운 놀이가 개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예. 주말에 그 주민들이 놀러 와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입장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 지금 우리가 경계선에 와가 있습니다. 이 관리 문제에 대한 경계선이 어떤 거냐면 더 이상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지자체에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예. 당신들 주민이 와서 여기서 노니까 인력을 주든지 예산을 주든지 용역을 대주든지 뭐 이렇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우리가 커뮤니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밀주의 가곡 교육 공동체라고 주민자치위원회 해가지고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쉽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아이들이 개발해서 다 놉니다. 예. 뭐 멤버는 참 제가 제일 놀라웠던 게 이겁니다. 이거 뭘로 보이세요?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 피구선입니다. 피구를 하기 위해서 선을 꺼낸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아이들이 개발을 한다는 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뭐든지. 예. 대단하죠. 이 물을 떠가서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놀아야 돼,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논다는 거죠. 예. 풋살장에서 주민들하고 우리 학부 애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2년 차사까지 끝났고요. 좀 더 지금 이제 이번 여름에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년차 사업을. 자연을 좀 더 가져다 주고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들을 생태숲 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이감들을 자연에서 가져오기는 할 수 없을까. 그 적당한 위험과 모험 놀이를 좀 더 감비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나시죠? 이게 서울의 금민영 선생님이 봉성초에 만든 건데 우리 학교에 또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 자연 그대로 가져와서 좀 놀 수 있도록 나무들을 학교 빈 나무들을 이렇게 놀이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요새 올림픽 그 미국에서 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록 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유튜브에 보니까 많이 있던데 정글 워리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학교에 설치해서 아이들이 체력도 길러주고 모험심도 길러주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리하우스는 많이 보셨을 거고요. 설계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렇게 막 올 여름 되면 모든 게 다 지금 60%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밀주초는 여름을 기준으로 이번 여름을 기준으로 100% 완성이 됩니다. 제가 왜 이 공간을 먼저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의 고착화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에 바꿔내는 데는 그냥 멋있네 좋네 이래 했지만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 대상이 교장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육청일 수도 있고 지역 주민이 있을 수도 있고 혁신운동 다 해보셨으니까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 엄청난 고통이 따르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바꿔내놔야 바꿨을 때에 뭐가 달라지는지 보여줘야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듯이 남한산초가 처음에 교육운동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작은 학교 연대에서 자꾸 퍼져나가면서 우리 학교까지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혁신 교육도 그런 것이 아닐까. 패러다임을 하나씩 바꿔나가 우리가 기존에 고착화되어 있고 관념적으로 익숙한 거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이 교육운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감단 모임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어땠을까요? 교장 선생님 성토장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여기 교감생들 아까 몇 분 계시지만 교감단 하면 어느 교장이 더 독한지 뭐 이런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들이 정말 좀 새로웠어요. 처음에 나갔을 때. 업무도 많고 방학도 많고 민원도 많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궁금했었어요. 너무 다 힘들어 하시길래 그런데 왜 하려고 하지 하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수업. 왜 교감을 하려고 하셨어요? 하니까 이 말하는 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걸 알려야 되겠다.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왜 하냐면 수업이라는 게 그만한 우리 모두에게 교육 가족들에게는 제일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수업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아이들과 그 교실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힘듦으로 다가오는지를. 그래서 저것도 저희 학교 내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수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업무만 드러내주면 수업과 생활지도만 할 수 있게 해주면 학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적었던 저희 학교 내부자들이었습니다. 그 철학을 담아내려고 했었고요. 뭐 교감선생님 하신 일인데 많아 보이죠. 근데 이제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이게 힘들다고만 느끼지는 거예요. 예. 근데 다 아시겠지만 나이스 업무를 하기 싫잖아요. 업무를 맡았을 때 나이스 업무 하면 힘들잖아요. 3월에, 2월에. 근데 그 선생님이 내년 2월 되면 무슨 업무를 쓰는 줄 아세요? 나이스를 희망합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힘들어서요. 나이스를 썼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교감 일이라는 것도. 오래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1년, 2년, 3년 쓰기면 숙달 돼버리면 업무가 힘든 게 아니고요. 사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교감 선생님들한테 힘든 건 사람이지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의 3대 거짓말이 이거죠. 학습. 12월 달 되면 학습 부전애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내년 3월 되면 다시 부활합니다. 교육의 대상이 그렇죠. 뭐 업무 감소, 수업 내용 감소됐다 이것도 저는 교사 시절이 그립다.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 하시는 말 중에. 네. 과연 진심일까? 교사 시절이 그립다는 게. 진심인 분도 있겠죠. 네. 근데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수업이라고 봅니다. 수업. 네. 모든 기결점이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만 우리가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고 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그 교권의 회복도 교사의 행복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우리는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저도 이제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 강사들이 오시면 여기 교장선생님들 앉아 있고 교감선생님들 앉아 있으면 이런 말해요. 우리는 좋은 시절에 교장 못하고 좋은 시절에 교사 못하는 불쌍한 관리자리들이랑 박수 치고 난리가 납니다. 맞다 이러면서 저는
너무 이 말이 가슴에 아팠거든요. 예. 그럼 도대체 어떤 시절에 교사가 좋은 시절이고 어떤 시절에 관리자가 좋은 교장입니까? 뭐 일사불란하게 교장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그런 세상? 뭐 지금 교감생님들, 교장선생님들 계시면 추석이나 설에 동봉투 만들어서 지원청에 건평 달라고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도 되잖아요. 장학사가 장학지도 난다고 해서 눈이라도 깜짝합니까? 어찌 보면 지금이 더 좋은 시절이 더 있어요. 그런 관행에 비춰보면 저는 누구에게 좋은 시절이고 누구에게 나쁜 시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절이에요. 왜 이 말이 가슴 아픈 말이냐면 다른 대상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힘듦을 겪고 있는 선생님한테. 그래서 또 만일에 이 말이 뭐 우리는 좋은 시절에 교사 못하고 뭐 대상이 또 바뀐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장선생님들도 힘들고 교감선생님들도 힘들고 선생님들 다 힘들거든요. 교육가족들 모두가 다 이 힘든 상황에 서로 손 맞잡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시절에 누군가에게 좋은 시절로 좋은 삶으로 이렇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예. 업무를 병행한다는 것은 여기 다 지금 교대 4대를 나오셨지만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업무는 생각도 했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교대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수업하고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 것만 배웠지 막상 현장에 탁 나왔을 때 지원청에 가서 교육장 앞에서 공무원 선서할 때부터 내가 공무원이 되는 건가? 생각하면서 현장에 가면 업무 잘하고 기한 잘하고 계획서 잘 쓰면 우수한 교사가 돼버리는 이 현실에 아이들 자습을 시켜도 공문을 놓치면 안 되는 그 현실에 마주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자괴감에 빠졌을까요? 이 말씀은 누가 하죠? 교감생님들이 하십니다. 가끔씩. 예, 교무부장 선생님 하시고 연구부장 선생님 하시고. 예. 저는 그 교장 선생님들한테 이제 강의를 한 번씩 하면 혁신학교 뭐 경남형 혁신학교 행복학교라고 하거든요. 교감 선생님들이나 교장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라. 예. 반드시 교장 선생님을 악마화시켜서 교직원들과의 이렇게 벽을 쌓게 만드는 획책을 부리는 거다. 교장 선생님 생각이 잊으시면 안 된다. 예. 우리가 2024년에 교장 선생님은 그들의 생각을 모아서 모아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예산을 제공하고 공간을 제공하고 어떻게 우리 교육 공동체의 생각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 역량이 교장의 역량이지 내 생각이다 내 뜻이다를 갖다가 직원들의 입에서 말하게 하는 교장이 아니다. 리더십이 아니다. 오래된 겁니다. 한 3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예, 20년 전, 30년 전이죠. 근데요, 글자는 안 적었다 뿐이지, 예, 아직까지도 무의식 아니고 뭐라 하죠? 관행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하는데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다가 책에도 적었지만, 예,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경기도도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근데 남부 지방으로 쭉 가면 아직까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다른 지역을 받아들여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7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좀 오래됐지만 이제는 없겠죠. 근데 이 사진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한번 이 메시지 사진이 뭘 말하고자 할까요? 이 사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학교에 가면 예, 항상 요거는 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예. 제일 밑에 있는 뭐 스포츠 강사나 그죠? 그다음에 뭐 협력 교사나 뭐 영어 회화 강사나 행정원 선생님, 뭐 실무사 선생님들. 이게 어떤 의미를 저는 학교라는 곳이 지금 저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무직 노조는 공무직 노조대로, 학비 노조는 학비 노조대로,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노조대로, 교사 노조는 교사 노조대로 각자가 자기 단체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 책에도 적었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노동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싸움에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게 가슴 아프고, 아이를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하고 투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이를 놓쳐버리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현상일까? 저는 여기서 해답을 찾았다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어른으로서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서로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조선시대도 아니고 학교라는 곳은 가장 민주적이고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제가 여기 외부자들의 부장교사 이야기를 하면서 SNS에 내가 부장 오래 안 한다면서 자랑하고 막 떠들고 막 그렇게 올해 나는 부장 해방됐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의 그 부장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실에 가서 얘들아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내만 행복해야 돼,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만큼은 직업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지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보고 손님들이 보는, 학생들이 보는 이 현장에서도 우리는 신발장 하나 가지고도 지위를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타기를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사다리 타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강의를, 우리 학교보다 더 뛰어난 학교가 있었어요. 제일 중앙에 내빈들 자리를 배치를 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학부모나 손님들을 위해서 제일 중앙에, 우리 학교는 내빈들은 밑으로 내려놨었거든요. 근데 내빈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진, 그냥 하나의 장면이지만, 그냥 그 장면을 아이들이 본다고, 그 신발장을 아이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학교는 오시는 손님들을 위한 배려도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봤을 때, 그죠? 그게 저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다 아시죠? 우리가 비민주주의 교장에서, 그죠? 내가 교장선생님의 통제받고 있는데 맨날 지시받고 있는데 교실에 가서 얘들아 너희들 생각은 어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내 시키는 대로 해라고 이렇게. 아이들은 실컷 떠들게 해놔가지고 선생님이 결정해버리잖아요, 교실을. 그게 왕국이라 하잖아요. 교실의 왕국이라 하잖아요.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내가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아이들이 커서 이제 비민주적인 미래 시민들을 자라죠. 우리 학교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텃밭을, 우리는 생태교육이 이제 아주 중요한 교육과정의 하나의 중점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교생이 다 텃밭을 합니다. 그런데 텃밭을 분양하고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묻겠죠. 어떤 작물을 할지. 그때 어느 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텃밭을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오늘 꽃을 심을 거예요. 화단을 만들 거래. 텃밭을 안 하고. 근데 그 말에는 무엇이 잘못된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발견했어요. 그 말의 잘못을.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단을 만들겠다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꽃을 원하는지 텃밭을 원하는지. 그럼 우리 선생님들의 그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학교에서 끊임없이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묻는 환경 속에서 그게 몸에 배이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물어야 되겠다는. 근데 교육청은 안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죠. 가장 큰 문제는 학교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교육청은 여전히 민주적인 문화가 그냥 통제받고 지시하는 형태로 바뀌고 계속하고 있다는 게. 저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장에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까지 학교라면 변기 속에 흐르는
물방울 한 방울까지 민주주의의 숨결을 품고 살아야 되는 곳이 학교다. 그런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 법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도 국민교육 현장 외우듯이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에서 살명을 띠고 태어났다처럼 세뇌되었던 게 교육기본법 이전은 홍익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육기본법 이전의 핵심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그 자질을 통해서 민주국가의 발전을 이룩하게 한다. 이게 민주 시민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핵심 교육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우리가 민주 시민 교육을 하자 외쳤던 게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 시민 교육 한다는 큰 뭐 이상하게 뭐 다른 사람 색깔론적으로 다른 눈으로 그렇게 그런 거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법이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라서 우리는 항상 선생님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교장 선생님이 결정하세요? 끊임없이 교장 선생님에게 민주성을 요구를 하거든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해요. 그러면 교실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교장에게는 민주성을 요구하고 교육청에는 요구를 하면서 정작 요구를 했던 교실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그걸 이루어내야 된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실에 가서 우리 아이들의 민주시민의식을 키워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역량이 되어야 된다. 교육청도 바뀌어야 되죠. 저는 이것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에 아마 적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실적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학교죠.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갖춰 있는 거죠. 대통령 선거부터 교육감 선거부터. 근데 그 공약이랑 여기도 뭐 많이 해보셨겠지만 뭐 공약을 만들으신 분도 해보신 분도 계셨잖아요. 근데 그 공약이라는 게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일부 운동하던 분들에 의해서 참모진들에 의해서 공약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바꿀 수도 있고 또 그 표집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수정될 수도 있는데 마치 내가 그것 때문에 당선됐기 때문에 51%의 당선도 51%가 원하는 거라고 그 공약을 계속해서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렇게 밀어붙여 버리는 그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 학교가 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육장 임명권을 통해서 교육청이 지원청을 통제하고 있고 또 지원청은 그 교육청의 요구에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또 그거를 학교로 투여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서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죠. 끊임없는 국회 요구 자료, 의원 요구 자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교육부에서 원하는 그 교육 대통령 공약부터 시작해서 늘봄도 모든 정책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방과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던 게 선거용이었고 표계산용이었고 어찌 보면 제가 왜 뭐 좀 말이 꼬이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학교가 아니다. 여러분들의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공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빛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학교가 아니다.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된다. 더 이상 만들려고 하고 행사를 열려고 하고 학교를 동원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는. 제가 3년 전에 엄청나게 그 지원청과 투쟁을 벌여 싸웠거든요. 밀양교육 컨퍼런스라고 그때 아마 페북도 많이 그때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또 선배들한테 많은 좀 이렇게 뭐 무력감에 빠지듯이 싸웠거든요. 이렇게. 코로나 끝나자마자 전 학교를 동원해서 대규모 성과 발표를 하는 걸 보고 물론 그게 그 지원청만을 위한 행정에서 분명히 교육감이 초청될 거고 과시용으로 한번 했겠잖아요. 더 이상 그런 세상을 만들지 마라 이제는. 모든 지원청들이 스탠바이에서 딱 준비해가지고 학교가 뭘 원하는지 학교에 필요한 것이 뭔지 그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만 계속 고민하고
해도 모자라는 시간이다, 모자라는 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이런 고리가 저는 책에서 승진 시스템에 있다고 보거든요. 교감 선생님을 통제하고 있는 지원청에 그 통제 시스템에서 과연 교감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네. 그 지원 선생님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청이 잘 보여야 내가 교장 승진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 동원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지원청이. 이 고리를 언제 끊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주는 교장이 있는 학교가 좋은 교장이. 네, 말이 꼬였죠. 좋은 교장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라 네, 훌륭한 교장이, 저는 계속 훌륭한 교장. 가만히 있어주면 좋은 교장이니까 이 말에 제가 글을 잘못 적었는데 가만히 있어주면 좋은 교장이야. 그런 교장이 있으면 좋은 학교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교장이 있어야 좋은 학교다. 그럼 우리는 지금은 좋은 교장들 많아요. 많죠. 왜 우리가 훌륭한 교장을 만나기 이렇게나 어려울까? 마일리스트 승진 제도죠. 저는 조만간 운명을 닿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제도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교감을 하고 싶지 않고 교장을 하고 싶지 않으면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내부자들 책을 나오고 나서 널리 알렸던 게 그거죠. 교감도 일을 할 수 있다. 결제하는 사람이 아니다.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기한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잘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내부형 교장선생님 모시면서 알았던 게 또 하나 그거예요. 아, 교장도 문서를 접수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그냥 접수를 할 수 못해서 그냥 이렇게 배분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학교는 그 교장 기관의 장인데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관이라도 학교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중심을 현장 제일 전선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지원해야 되고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을 지휘하는 중대본부, 대대본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럼 왜 운명을 닿을까? 더 이상 먹히지 않기 때문에 학폭 가산점을 점수를 만들어내면 학폭이 없어질 거다. 연구 시범 학교를 하면 성진 가산점을 준다. 네가 부장해. 그러면 부장 점수를 주고 뭐 담임을 하면 점수를 주고 하는 이 제도들이 점수를 모아서 하는 이 해서 승진하는 시스템이 왜 앞으로 사라지게 될까? 그게 안 먹히기 때문에 그렇다. 먹히지 않으면은 지금까지는 교육부는 손 안 대고 코 풀었던 거거든요.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이번에 20년 만에 올랐어요. 부장 수당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다른 그 직군에서는 1년에 그 파업 투쟁하고 투쟁하면서 해마다 수당이 오르는데 우리는 그 단체 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장 수당이 담임 수당이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안 오고 그냥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다는 거는 그 뭘로 통제해왔다는 거예요? 점수로 0.1점 점수로 이렇게 교육부가 손 안 대고 콤프로 왔던 거예요. 이제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다음에 교감 승진 제도도 허술한 교장. 제가 교감이 될 때는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책을 적을 때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시작한 겁니다. 교감의 훌륭한 교감을 어떻게 뽑아낼까? 전화 면접하고 심층 면접하고 사전 조사 다 하고 하는 것들이 맞죠, 그죠? 왜냐 그만큼 절실히 있기 때문에 좋은 교감을 뽑아내는 게. 근데 교장이 되는 제도는 정말 허술한 거예요, 허술한 거. 모든 학교 이제 교감생님 건평을 교장선생님이 매기잖아요. 50%가 가지고 있거든요. 교육장이 50%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학교 교감한테 대부분 다 50점을 주거든요. 만점을 주거든요. 우리 학교 관내에 있는 그 군포에 있는 교감들은 전부 50점으로 지원층에 올라갑니다. 그럼 누가 점수를 매기죠? 교육장이 등수를 매겨서 그 50점을 가지고 서열화를 시키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연수 대상자로 차출됩니다. 전화 면접 없습니다. 사전 조사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육장에 잘 보이면 올라가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교사는 최근 5년 동안 3년이에요. 교감이 되려면. 5년 중에 3년의 종급이 있는데 교감은요 연속 3년입니다. 연속 3년을 교육장에게 잘 받아야 갑니다. 어떻게 코가 끼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훌륭한 교장을 뽑는 제도가 이렇게 허술해요. 교사를 잘 지원하는지, 학교를 잘 만들어내는지, 또 선생님들과 잘 지내는지,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지, 그 지역에서 얼마나 교육운동가로서 열심히 살았는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서열이 뒤바뀌어버리고 등수가 뒤바뀌어버리고 연공서열에 의해서 또 교육장과 유대관계에 의해서 또 얼마나 교육 지원층이 말을 잘 들었냐에 따라서 그게 수식각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 하나. 학교는 그렇죠. 공은 학교장이 다 가져가요. 책에 제가 그 말을 적었죠. 뭐 어디 신문기사 나가도 항상 앞에 학교장 누구 이름을 해가지고 다 나가잖아요. 맞죠? 실적이 생겨도 뭐 소체 나가서 전국 소체나 체육대 나가서 표창이 와도 학교장으로 표창이 오지. 그죠? 신문기사 나가도 모든 게 하여튼 교장 위주로 되어가 있습니다. 실적은 그 교장이 해낸 거예요. 학교는. 그런데 과가 생겼을 때는 나누는 시스템이 이 과는 학폭이 생겨나서 담임선생까지 다 나누어야 되는 결제 단계부터 뭐 계획을 잘 세우는지 정확하게 뭐 추진이 됐는지 허술한 건 없었는지 다 해가지고 웃기잖아요. 교감 비서실장 제도는 책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설팅 안불안공 문제 제가 책에도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내부자들도 언급을 했고 우리는 컨설팅을 받고 싶지 않은데 실적 때문에 컨설팅을 할 수밖에 없는 지원층의 입장 그리고 횟수를 보고해야 되는 이런 것들 저는 다 형식적인 운영이라고 해요. 재난 대피 훈련 얼마 전에 우리 경남에 제석초라고 불에 한번 나섰어요. 그때 교육감님이 정말 이렇게 그 교장 세모 교장 칭찬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아이들 다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한 명도 다치지 않아요. 근데 그날 우리 학교도 한번 훈련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다 재난 훈련 어떻게 하세요? 처음부터 싸웁니다. 행정실에서 해야 되는지 교사가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싸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죠. 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이 나면 어떻게 아이들 대피체 그 방송을 누가 해야 돼요? 저는 교장 선생님 해야 되고 교감 선생님이 되고 행정실장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컨트롤 타워가 거기 있으니까 방송을 선장이 제일 마지막에 내려야 되잖아요. 방송하고 애들 대피 다 시키고 타고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방송을 누가 하고 있죠?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이 내려와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게 학교가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시스템이 가동돼야 되느냐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불이 났는데 6학년 3층에 있는 6학년 뭐 5학년 선생님이 교무실을 뛰내려가고 불 났어요 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대피해야지 선생님. 원격 연수도 아시죠, 그죠? 지금 원격 연수의 싸움은 그겁니다. 사설업체가 이기죠. 사설 왜냐하면 30시간 연수도 30분 만에 끝낼 수가 있어요. 30시간 연수도. 교육연수원은 30시간 연수를 30분에 못 끝내게 하려는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저는 이 연수가 교사의 자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량들을. 우리 뭐 제가 이런 세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만큼 교육과정을 많이 선생님들이 연수를 했을까? 임용고시 치고 나면 그 3년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교육과정을 아실까?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저는 장체가 뭔지 몰라요 하는 선생님들 봤어요. 그건 몰라도 교사한테 아무 지장이에요.
교육과정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업무 메일의 위력은 아시죠, 그죠? 제가 책에 적었지만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시킨다고 공무원 횟수를 가지고 하니까 이제 업무 메일로 바뀌어서 이제 업무 메일이 내려오면 누가 하죠? 결국은 교사들이 됐어요. 교감한테 줘도 교사가 다 하게 돼요. 업무 메일은 모니터링이 안 되거든요. 수학여행과 노란버스는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참 어이가 없죠. 이런 정책들을 보면 학폭 가산점과 교훈 이런 제도를 만드는 저는 궁금해요. 제가 뭐 교육부에 안 있어봤으니까 이거를 일반직 사무관들이 만들었을까 아니면은 교육 뭐 전문직들이 만들었을까? 어떻게 가산점을 주면 학폭이 사라질 거고 이런 생각. 요번에 또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 다운로드 횟수 해가지고 교사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거죠, 그죠? 이런 발상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저는 책임을 돌려막기라고 봅니다. 내가 그냥 내 책임만 벗어나면 되니까. 폭탄 교사, 좀비 교사도 마찬가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책으로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좀 잃었어요. 근데 99%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이 1%의 폭탄 교사, 좀비 교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책에 글 적었는데 전보내신당에서 그 교장선생님 그건 뭐죠? 그 직권내신당에서 다른 물리식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사고 쳐서 또 직권내신당에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봤어요. 예.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원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예. 학교의 공사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원청도 교감 선생님도 내가 여기 계속 있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옮기면 그만이니까 이 공사가 연계성을 두고 그 다음 교장 선생님에게 소프트웨어를 인수인계해주고 넘겨가야 되는데 지원청도 그냥 이 벽을 하나 허물고 하나 하는 것도 그들은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공간 주권을 만들고 교육 공간 혁신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책임에서만 자유로우면 이 공간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런 너무 많이 봤어요. 공사를 하면서. 학교는 공무노조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문을 내려오면 바로 내려오잖아요. 공문 내줘도 공문 내려오고 학교로 바로 내려오고 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타입을 보고 결정을 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밀주초 이야기를 잠깐만 이제 책의 이야기는 됐고요. 밀주초는 제가 책에 적었습니다. 어떤 50m 앞에 보육원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2020년 9월에 이 학교가 제가 왔고요. 코로나 제일 심할 때 이제 교장 선생님 학부모 3명밖에 모르더라고. 운영위원 하시는 그 교권 보호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와서 교권 보호가 왜 생기는지 몰라. 교권 침해가 왜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 업무부터 시작했어요. 신문고 그 뭐죠 민호는 예사고 진짜 영혼이 갈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와서 전교생이 118명이 그랬거든요. 육아급인데 육아급 층은 좀 많죠. 학생 수도 많고 선생님들 업무도 많고 취약계층이 그때 66%였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23명이었고 도움반 아이들이 13명, 두학급이에요. 도움반도 두학급이었어요. 그 다음에 조선가정, 한부모 가정은 다문화니까 66%가 아무도 이 학교 보내고 싶지 않죠. 학폭이 예사고 코로나 시기에도 학부모 25명이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11월 달에 모을 수 있는 사람 다 모았다 보면 됩니다. 밀양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밀아클이라는 데입니다. 밀아클. 밀양 아지매 클럽이라는 곳인데 막강한 4만 5만의 인구 10만의 도시에 막강한 여론 기관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한대요. 밀주초 보내려고 하면 미친 거 아니고 밀주초 마을로 보내놓어. 그 질 떨어지는 학교에. 그래서 엄마들이 내가 밀주초 다닌다는 말을 못 해요. 이날 학부형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교감생님 내 아이가
밀주초에 다닌다 이 말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예, 내 아이가 밀양 사람들에게 나도 얘기를 나왔고 우리 부모님도 얘기를 나왔고 내 아이도 얘기를 보낼 수밖에 없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전부 신도시로 다 가버리고 저는 갈 데도 없고 이 학교 아니면 보낼 데가 없다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예. 지금부터 빨리 넘기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다 아시죠? 우리 학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실태 분석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좀 치밀하게 고민하면서 했었어요. 설문을 하지 않고 여기 학부모 한 그룹, 또 선생님들 한 그룹, 저기 이제 공무직하고 교장선생님, 행정식 한 그룹, 세 그룹을 만들어서 다 발표를 했거든요. 옆에 학부형들이 앉아있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했던 겁니다. 여기 글자 보이세요? 우리 밀주초 학부모들은 이기적이다. 이해심이 부족하고 눈치를 많이 보고 피해의식이 있고 교육청에 민원이 많고 서러워한다. 뭐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거 듣고 자기들 보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죠? 이만큼 다 까발려가면서 우리가 다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게 선생님들 한 그룹이고요. 우리 실무사 선생님입니다. 자기 그룹에 있는 거 발표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전이 나왔던 게 배려, 도전, 행복이었어요. 왜냐하면 보육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배려해 본 적이 없어요. 성공해 본 게 눈치밥만 먹고 살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전과 행복이 나왔던 건데 결론은 그렇게 나왔어요. 가치를 정하면서 비전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배려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협력을 통해서만이 배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협력을 했던 거죠. 배려는 협력을 통해서 서로 배우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줘서 딱 중앙인간에 박았어요. 이렇게. 새로운 교장이 와도 우리 아시잖아요. 비전 못 바꾸게 하는 거, 10년 동안 못 바꾸게 하는 거.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를 협력과 도전과 행복 속에 이제 교육까지 운영해 보려고 하니까 현실은 이랬던 거예요. 예.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도. 예. 현장 체험하고 그것하고 수학여행 안 가면 땡큐죠. 그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대학을 놓으면 이런 것만 배워왔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법은 이렇습니다. 다 아시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부자들의 책에서 제가 적어서 많이 알렸습니다. 이 법을.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법대로 하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지원청에서 볼 때 행정지원과와 학교는 행정지원과에서 볼 때 교육지원과와 학교가 같은 팀이에요? 아니잖아요. 다 별개의 기관이거든요. 근데 학교에 오면 행정실팀에서 볼 때 교실과 교무실팀은 같은 팀이에요. 회식도 저희끼리 하고 그냥 같이 하고 행정실대로 따로 있고 교무실팀은 그냥 교실하고 같은 선생님들과 같은 팀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교무실에 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팀. 그래서 저는 업무 제고자의 가장 핵심은 교무실에 팀을 만드는 거다. 철두철미하게 팀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래서 저는 교무실팀 회식할 때 부장들은 안 끼웁니다. 교장선생님도 모릅니다. 우리 팀끼리 회식을 합니다. 그렇게 팀원 의식을 강력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다 하실 건죠. 업무들을 찾아내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그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는 것들을 항상 매년 20% 잡거든요. 한 20%를 목표로 합니다. 매년. 없애는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몫이죠. 없애는 걸 찾아내는 거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교무실과 행정실의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행정실 일인지 교무실 일인지 이거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공문 하나 올 때마다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하고 둘이 교장실에 가서 공무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런 그 논란이 없습니다. 이 작업을 미리 다 하고 12월 달에 미리 다 하고 들어갑니다. 교무실인지 행정실인지 타입을 보고 다 합니다. 이거까지 하면 강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제고자에 관한 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이거 한 2시간 정도 실습까지 하면 2시간 정도 되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어떤 프로세스인지만 제가 바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찾고요. 하고 나면 이제 교무실끼리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행정실은 보냅니다. 보내고 이제 교무실끼리 남아서 하는데 이걸 또 이제 2월 달에 합니다. 새로운 선생님들하고 하는데 이걸 하는 순간까지도
내가 부장인지 전담인지 담임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석만 합니다. 어떤 분석이냐면 이게 교육과정인지 행정 업무인지를 찾습니다. 교육활동이냐 교무행정이냐. 입학식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교무행정인지 교육활동인지. 근데 그 입학식이 교무행정으로 갈 수도 있고 교육활동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별로 의미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계선에 두고 어디로 옮길 때 그 타협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지. 의논하는 과정이. 보통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계획은 담임선생님들이 세울게. 세팅하고 그 품위 내고 준비하는 거는 행정실, 교무실에서 다 해줘. 이렇게 보통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을 이걸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교무행정팀은 서로 다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경매에 들어갑니다. 경매를 하죠. 교무행정팀에 가면 보통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수업을 줄여줄게 이렇게 나죠. 그다음에 전담 과목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다음에 표창하고 다 몰빵해줄게. 성과 금방 몰빵해줄게. 또 뭐 있죠? 올해만 해. 내년에 바꿔줄게. 이렇게도 되고. 저도 지금 음악을 2시간씩 하고 있거든요, 수업을. 왜냐하면 이제 그 경매에 이제 의한 거죠. 그럼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계속 그 원하는 데까지 이제 계속 경매가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왜 될까요? 우리는 이 작업을 12월 달부터 해왔거든요. 12월 달부터 해요. 2월 달에 새로운 생님들이 와서 바꾸기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오랜 작업을 통해서 해온 거기 때문에. 예. 올해는 하나 더 늘었어요. 그냥 비교과도 이제 정해야 돼요. 상담생님 업무나 그 보건쌤 업무 중에 이거는 교무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교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건쌤 해야 되는데 상담쌤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올해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거는 이제 교무실 팀끼리 이렇게 서로 엠빵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저도 하고 우리가 5명이 하면서 핵심은 그겁니다. 한 사람에게 몰빵되지 않게 하는 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가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저는 거기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신무사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 수업하지 않잖아. 수업하는 전담생님들의 수업을 업무로 봐달라. 업무의 총량에 수업과 생활지도를 넣어달라. 그리고 내가 하는 고유 업무, 인사와 뭐 관련된 업무들이 있죠. 채용이나 인사에 관련된 업무도 업무의 총량에 넣어줘. 이래놓고 똑같이 이제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과제 카드를 안 줍니다. 업무를 주지 않습니다. 도움반 선생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담임을 안 정했기 때문에 도움반 아이들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정합니다. 요 사이클은 다 아시죠? 그 혁신학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요 사이클도 들어갑니다. 전학공이 무너지면 교무실 팀도 무너집니다. 맞죠? 교무실 팀은 뭘 먹고 살죠? 이슬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전학공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거 보고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교무실 팀은. 그래서 선생님들 약속 뭐 이런 거는 다 넘어가고 시간을 좀 넘기겠습니다. 감사해서 자유로 한다는 건 아시죠? 돈만 착복 안 하면 되잖아요. 요새 돈 착복만 하잖아요. 행령만 안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공급 유형이나 행령 아니면 감사해서 감대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절차를 간소화시켰잖아요. 그러면 뭐라 하고 징계를 내릴 게 아니고 격려를 하고 포상을 해줘야 된다. 주로 했으면 그걸 찾아내야 된다.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간소화시키는지 그걸 자꾸 찾아내서 보급을 하고 배급을 해야 된다. 배포를 해야 된다. 감사가 교육을 망치는지 잘 봐야 돼요. 요거는 제가 됐고요. 교권 회복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고 생활지도 잘 할 수 있고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내 아이가 학교 가서 사랑받고 존중받는데 어떻게 교권 침해가 일어나겠어요? 물론 뭐 일부 진상 학부모들이 있죠. 그거는 뭐 어디 가도 다 있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존중받고 학교에 사랑받고 있는데 그런 방법 하나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잘할 수 있고 생활지도 잘할 수 있고 만들어주면 저절로 해결되거든요. 제가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봤고 강의를 다 만나봤지만 선생님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글에 적었는데 학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과 생활해 보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교대를 졸업, 사대를 졸업, 학교에 딱 나오면요,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아닌데 마치 내 배 아파 난 자식 같은 것처럼 그런 이상한, 그게 도대체 말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저도 이거를. 그런 게 생기거든요. 뭐 학부모들은 제가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다 코로나 때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뭘 했는지를 다 알렸어요. 학부모들에게. 2021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다 알리고요. 학부모들이 달라지죠. 다 넘기겠습니다. 아이들이 배려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이제 체육대회를 하면서 전교생이 다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다 넘길게요. 시간이 없을 거. 다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일단은 급식을 아이들이 2분 만에 먹습니다. 1학년들이. 품절되기 전에 사야 되기 때문에 자취해서 파는 거를 갖다가 밥 빨리 먹고 줄 섭니다. 이건 다 넘기겠습니다.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학부모가 중요할 것 같아서. 학부모의 조직이 중요합니다. 아시죠? 조직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하느냐, 이 절차가 그 학부모의 운영의 성패라고 봅니다. 완장질에 넘겨주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학부모에만 민주적으로 뽑을 수 있다면, 우리 학교는 투표했거든요, 이렇게. 뭐 이런 거는 넘기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다 아시죠? 뭐 공고하고, 준비위원회에서 뭐 준비위원회 위촉하고, 그다음에 총회 준비위원회 조직하고, 개최 공고하고, 그다음에 입후보자 등록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총회 결과 안내하고, 뭐 이렇게. 우리는 총회를 12월 달에 하거든요. 교과서 설명이 하지 않습니다. 철두철미 분리시키고, 교과서 설명은 교과서 설명이고, 총회는 총회잖아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분리를 시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수님 저기 교원대 가서 이제 강냉면에 국밥이 돼지국밥 맛인데, 국밥 먹는데 국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밥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한 2개 나왔어요. 드러내고 먹는다. 남자들은 보통 그냥 드러내고 먹어요. 좀 독한 사람은 변상을 요구하겠죠. 다시 바꿔 먹는 것도 찝찝해요. 근데 독한 유튜브는요, 그 식당 말아먹게 만듭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렇죠. 손님이 그래요. 내가 주인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인인데 이제 오후 3시쯤에 다 점심시간 끝나고 내가 국밥 밟았는데 머리카락이 2개 나왔어. 어떻게 할까요? 원인을 찾겠죠. 왜 머리카락이 들어갔지? 뭐가 문제지? 질문을 내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주인. 주체라는 그 주인은 저는 학부모에 이거 설명. 당신이 주인이고 싶어요? 손님이고 싶어요? 손님은 요구하고 참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고 원망한다. 주인은 그렇지 않다. 질문을 내고 행동으로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게 주인이다. 이걸 다 같이 우리가 그 철학을 공유하고 학부모의 운영을 시작합니다. 얘들은 잘 아시죠? 그렇죠? 친절하지 않아요? 부동산 클릭하면, 영화 클릭하면 예매까지 다 해줘요. 얘들보다 2배로 비싼 회사가 여기거든요. 이렇게 불친절해도 비싸요. 시총이. 그리고 5배 비싼 회사가 어딘지 아시죠? 얘들이. 이렇게 불친절한데도 이렇게 잘 살아요, 얘들은. 뭐죠? 내한테 와서 뭘 하고 싶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게 저도 이거 교수님한테 들으면서 배운 건데 이거예요. 우리는 학부모에서 하면 그냥 정해져요. 이렇게 하세요. 탁탁. 네. 우리는 학부모를 주체로 세우지 못했던 거죠. 학교가 다 정해줬어요, 지금까지. 근데 예산을 알려주고 뭘 해보고 싶으세요? 왜 우리는 학부모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뭘 하고 싶으세요? 성립제 예산을 얼마든지 우리가 4월에 추경해서 바꿔줄 수 있는데도 본 예산 세울 때 그냥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못 바꾸고 그래요. 저는 거기서 살았어요.
이걸로 뭘 하고 싶으세요? 이게 저희 중앙인간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교실 4칸 반이 복합문화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렇게 뭘 하고 싶으세요? 이 돈을 가지고 회의록들인데 이 엄마들이 어떤 엄마들인지 아시죠? 그 선생님들 욕하던 사람들이에요. 민원 넣던 사람들. 코로나 때 민원 들어왔겠죠, 당연히. 장갑 안 끼고 뭐 앉으시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침맞이 할 때. 장갑을 끼기 시작했고 등에 이거 행복하게 밀주소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새기고 싶었대요, 이분들이. 뭐 다 넘기겠습니다. 이런데 여기 남한산초를 본보기로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이 학부모들, 작은 학 행복 아이들 이 책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필기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때. 이런 것도 다 우리 학부형들이 만듭니다. 입학 설명회도 하고요. 입학 설명회는 어떤 분들이 오느냐 하면 그 신천지 간증하듯이 전학 오신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이렇게 너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학교는 어떤 곳이 할까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걸 자꾸 묻습니다, 부모님들한테. 학부모실이 뭐 이런 밀주 학부모실이 많이 뜨고 있던데. 동아리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것도 다 아시잖아요. 동아리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다 아실 거고 다 넘길게요. 우리 목공 동아리에서 학교에 이제 숲의 평상을 목공 동아리에서 다 만들어줬어요. 이게 2022년에 1년에 2년 코로나 때 했던 것들입니다. 다 넘길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이 하는 활동들이 토요일마다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마을학교가 이런 활동들이 돌아가고요. 겨울 되면 김장도 학교 텃밭에는 김장이 뭐 다 많이 하실 건데 마을로도 이제 나가고 합니다. 작년부터 마을로 나가서 마을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마을에 나갑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이게 일본 파출소라다. 일제시대 때 파출소라 하더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마을학교 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이런 현수막들 너무 예쁘죠.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요. 아침맞이 할 때마다. 야호 방학이다 신나게 놀고 건강하게 만나. 졸업식 때 포토존 만들어서 이게 서희초 사건 터졌을 때 보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일처럼 따봉 이게 감동적이었어요. 방학 끝나고 개학식 하는 날, 여름 방학 끝나고 가을에 9월 1일 날 개학식 하는데 새벽에 와서 주차장에 새벽 5시에 와서 이거 붙이고 갔더라고요, 주차장에. 아침에 개학하는데 등교를 하는데 눈물이 팍 나, 이 현수막을 보는데. 서성이 날 때 우리 선생님들 이름 다 적고 비싼 명품보다 밀주소 선생님 모두가 사내엘이라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우리 앞에 계시는 교장 퇴임하실 때 이렇게 보면서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마을로 같이 이렇게 이제 돈 많은 아이들 많다잖아요. 부모님들이 체험학습 갈 때 따라갑니다. 자기 반 아이는 안 가고 이게 딱 그 카톡이 탁탁 올라가면 바로 제가 갈게요 그러니까 체험학습 나가는 게 우리는 겁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협조를 다 해줍니다. 근데 자기 반 아이는 안 가요. 우리는 마을학교 개교를 5월 4일 날 하거든요. 어린이날에 5월 5일 날 보통 하는데 이번에는 5월 4일 하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축제 때도 이런 걸 다 우리 학부모들이 만듭니다. 이런 팜플렛을 이런 거 다 넘기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협력, 도전, 행복 있잖아요. 이 가치를 계속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학기마다 학부모들 어떻게 살았는지 이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협력과 도전, 행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또 선생님들도 어떻게 살았는지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만들어 나갑니다. 이건 뭐 제가 페이북에 많이 올려서 한 달에 한 번씩 든든하게 이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뭐 우리는 그 가게가 없어서 학교 앞에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들이 이렇게 애들 먹여요. 전교생을.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 오느냐 하면 축제 때마다 나가요. 우리 엄마들이. 지역에 축제가 있으면 나가서 이렇게 포장마차에 가지고 돈을 버려옵니다. 이렇게 다 팔러 나가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벚꽃 축제할 때 가서 또 팔아오는 거고. 그러면 이 물품들은 다 기부를 해요. 부모님들이 그 포장마차에 드는 물품들을 기부받아서 이렇게 뭐 나갑니다 하면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줘요. 부침가루도 갖다 주고 고추장도 갖다 주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팔아서 돈 벌여 옵니다. 밀치수 학부모에 지역 축제마다 나가서 계속 공부합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고사냥 알죠? 그 장승 지난해 고사냥 공동체 대표님 불러서 공부하던 거예요. 이런 안내장도 우리 학교에서 만들고. 근데 마을 학교 이런 포스터를 다 학부형들이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이게 이제 요번에 2024년 5월 4일 날 내일 모레 할 거예요. 미래 강당에서. 요것도 요번에 만들어서 지금 애들 다 모집이 된 상태입니다. 다 끝나야 돼. 왜일까요? 6학년 시험 찾아가죠. 30년, 40년에 6학년 시험 찾아가요. 왜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 시험 찾아가고 중학교 3학년 시험 찾아가고 왜 그렇죠? 특별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내 인생에 특별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6학년 시험 찾아가고 정말 대한민국 아이들이 제일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1학년도 10번 하고 2학년도 10번 하고 3학년도 10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은 평생에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학부모님들하고 학생 자체를 하면 아이들은 이걸 가르칩니다. 빵꾸 네가 쟁가하거든. 이거는 참여와 책임을 먼저 가르칩니다. 벽을 어떻게 허물까? 요 이야기는 나중에 질문하면 제가 다 넘기고요. 2021년에 제가 모든 아이가 내 아이를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님을 부탁했던 거고 2022년에는 모든 엄마가 내 엄마가 되게 아이들이 생각할 때 2024년에 그냥 우리 학교 우리 마을 아이들이 다 그냥 2024년 제가 부탁한 건 우리 함께 성장하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학교가 어떤 곳인 줄 알죠? 내가 가장 함께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 그곳이 학교입니다. 이 사람만 가면 좀 살 것 같은데 요 교장만 가면 좀 내가 살 것 같은데 좋은데 그 사람이 가면 더한 사람이 오는 곳이야. 맞죠? 그 관계라고 보거든요. 커피숍에 가면 메뉴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잔 안 사 먹겠죠. 점원에게 한 잔 주세요. 7,000원 받고 부탁합니다 하면 4,000원 받고 수고 많으시면 한 잔 부탁해드릴까요?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런 메뉴판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관계 형성이라고 봐요. 학교도 우리 실무사 선생님들한테 저는 실무사 선생님 강의 이렇게 해요. 김양이라고 옛날에 실무사 선생님들 다 이렇게 불렀어요. 김양이면 10만 원씩 일을 해야 되죠. 경숙 씨 이름 부르면 50만 원씩 일을 하고 실무사님하면 100만 원씩 일을 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1,000만 원씩 일을 해요. 우리가 우리 학교에 있는 이 어른들을 교육 가족으로 생각하느냐 그냥 우리를 돕는 사람들로 그냥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애들은 이해를 도저히 못한다.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어른들의 이해하는 영속이다. 교사의 최대 복은 좋은 선배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넘길게요. 제가 질문만 여기 뭐 다 질문하실 거예요. 그래서 답변 안 할래요. 이거는. 다 이걸 아시죠? 이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진에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아이가 아닙니다. 앞에 서가 있는 이 아이들을 한번 바라는 거예요. 이 아이 앞에 서가 있는 이 중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게 저는 이 아이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하거든요. 뒤에 앉아있는 아이가 우리 예준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교육의 방향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얘들 목표는 알죠? 스카이캐슬. 사교육의 목적도 이거예요. 사교육의 목적은 스카이캐슬이죠. 공교육의 목적도 이걸까? 이게 자랑이라고 현수막을 붙이는 그게 서울대 못 가는 994명은 뭐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공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월급을 300, 400을 주고 500을 주는 이유는 뭘까? 서울대 보내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6학년 돼도 알파벳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국민의 수준을 60%까지 올려달라는 게 목적이, 저는 공교육의 사명이라고 보거든요. 아시죠? 우리가 국민의 수준이 30%, 40%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독재가 만연해지고, 수준이 60%, 70% 되면 국민은 개돼지란 말을 못하죠.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국민의 수준을 보고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교육의 목적은 민주 시민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수준을 60%, 70%에 끌어올려야 되는 게 그게 목적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아이가 불을 냈어요, 학교에. 제가 애가 5인데 막내거든요. 막내 울음소리에 무덤 속에 엄마가 일어난다 아세요? 막내가 울면 엄마는 줄 거 없어요. 근데 막내가 울면 저승에 있는 무덤이 열리면서 엄마가 일어난대요. 저한테 막내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 아이. 지금은 이제 막내가 5인데 고3인데 얼마나 기하겠어요. 이 애가 6학년 때 학교에 작은 창고를, 학교 창고를 하나 태워 먹었어요. 방학식 하고 이제 애들 가고 방과후 수업하고 있는데, 제가 공범위에서 제가 들고 있었는데 누가 이제 같이 친구가 옆에 라이터를, 제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라이터가 뭔지 몰랐겠죠. 근데 그 학교 교감선생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감선생님, 당신 아들이 우리 학교에 불을 냈어요. 제가 믿었겠어요? 에이, 우리 아이 그런 애가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맞다는 거야. 우리 애인지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 도망간 거를 CCTV 돌려 잡았대요. 지금 소방차 오고 경찰차 오고 난리가 났대. 그 학교 교감선생님 지금 성진이가 교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제가 무안했겠어요.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빨리 못 가니까 1시간만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이 새끼 오늘 나한테 죽는다 이거. 제가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내가 그래도 어떤 마음이, 이 새끼 오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운전을 해가는데 이게 얼마나 떨리겠어요. 운전대가 딱 교문을 통과해서 가는데 진짜 살이 떨려가지고. 근데 경력 2년 된 담임선생님이, 6학년 담임선생님이 2년인가 3년인가 그랬어요. 거의 신규였어요. 우리 지상에 손을 딱 잡고 중앙인간에 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딱 1시간을 서가 있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니까 저한테 했던 첫 마디가, 지상의 아버님, 우리 지상이는 이미 벌을 다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잘했다 해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고맙다 말을 꼭 5번 해주시고, 문을 열고 잘 나왔다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눈에서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지겠죠. 저는 그때의 그 경험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이 이런 거다라는 걸 제가 그때 배웠어요. 우리는 수도 없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판사나 경찰이 법적으로 판단하는 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맞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이들이 이 상황에서 교육적 상황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법보다 교육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저는 지금도 우리 학교에 학폭이나 뭐가 생기면 항상 제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책임을 진다. 교감선생님이 그랬다고 시켜라. 해라. 아직 1학년인데, 아직 2학년인데. 교감선생님이 학폭을 뭐라 합니까? 그거를 중재가 아니고 그 회피하는 걸 말하죠. 그 민을 치고 들어오는 게 자꾸 있잖아요. 그렇게 막으려고 뭐 하는, 그렇게 나한테 덮으셔도 된다. 교육적으로 한 번만 우리가 접근해보자. 저는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자신이 있고. 왜냐하면 저는 그게 그거로 해서 제가 징계를 받고 소송을 당하고 잘못되면 저는 그 표창이라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소신껏 사명으로 아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아들을 막내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혁신학교 가치는 가슴이 뜨거운 특별한 생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다. 우리 선생님들 가슴에 교대 졸업하고 사대 졸업하면 아이들을 만나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같은 그 아이들을 만난 그 가슴이 뜨거움이 사라지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마지막에 그 아드님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데 갑자기 눈에 갑자기 팍 돌았습니다. 저도 학교에 근무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되게 실망할 때도 되게